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 김대중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보건복지부에서 당뇨병 인식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의해서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회 토크 콘서트는 특히 입법부를 중심으로 국회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정책 활동을 해 오시던 전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올해는 두 번째 토크 콘서트로서 행정 분야에서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수고하셨던 분들 이렇게 모셔서 한 자리에서 당뇨병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 현재는 전북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권덕철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대한당뇨병학회 사회공헌 이사로 활동하시는 박서고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오른쪽에 계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동대문 지사장 하고 계시는 허수정 지사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삼성 서울병원 당뇨병 교육 간호사로 계시는 심강희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당뇨병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몇 마디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현재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소위 당뇨의 직전 단계라고 하는 고위험 단계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1,500만 명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뇨병 환자 그리고 그 위험군이 지금 있다고 보겠고요. 특히나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소아청소년의 당뇨도 문제지만 20대, 30대 젊은 성인에서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되겠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당뇨병이 있는데 검진을 해보면 분명히 당뇨병 환자인데 자기가 당뇨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이 한 30% 내지 35%까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당뇨병의 심각성 이런 걸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당뇨병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지금 전 현직으로 그 당뇨병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오셨던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하게 되겠고요. 우선 오늘 나오신 분들의 인사말도 들어볼 겸 해서 당뇨병 관련 정책 업무나 그 상황을 마주하셨던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다뤘던 그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덕철 전 장관님부터. 제가 장관을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델타와 오미크론 그 상황을 대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 극복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토크쇼를 한다고 해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 당뇨병 환자의 어떤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아무래도 그 소위 이제 인슐린이 부족한 1형 당뇨병 환자가 많았는데
코로나19를 이제 겪으면서 되게 자가격리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어디 식당이나 활동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2형 당뇨 환자가 크게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 1형 외에 이제 2형에 대한 당뇨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새삼 느꼈고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간에 본인이 당뇨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사람 인지율이 한 66% 되고요. 치료율은 한 6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이를테면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이 수반되다 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우선순위가 있게 이제 갑니다. 되게 인슐린 부족한 일형 중심으로 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그 당뇨 환자에 대한 급여를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를테면 그 자가 혈당 측정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2015년도에는 중기 당뇨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성 당뇨 환자에 대해서 일부 이제 급여를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혈당 측정 검사지라든지 체열침이라든지 인슐린 주사기 또 주사 바늘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5년에 그렇게 해서 확대를 이제 중기를 했고요. 2018년도에도 당뇨 환자에 대해서 급여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를테면 인슐린 펌프형 주사기라든지 주사 바늘에 대해서 했고요. 19년에는 연속 혈당 측정용 점검급여를 시행을 했습니다. 2020년 가장 최근인데요. 당뇨병의 관리 기기에 대해서 연속 혈당 측정이라든지 또 인슐린 자동 주입기에 대해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1형 중심으로 가고 2형은 아직 더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 가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다루려고 했던 보장성 강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의 대화는 첫 번째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 대상 인식 개선 또는 처우의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라든지 향후 당뇨병 정책의 미래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께서 조금 첨언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아까 2011년부터 했던 그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할 때 거의 일선에서 그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하기 시작한 게 2009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개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좀 세워서 2009년부터 13년, 그리고 2014년부터 18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정권이 약간 바뀌면서 17년에서 22년 이렇게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한 3차례 정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런 보장성 확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이 보장성 정책들은 제가 쭉 같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당뇨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보장성 계획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봐도 사실 당뇨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은 뭐 그 2009년도 계획에도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구라고 해봤자 뭐 당뇨 약간 약제들 확대 사실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정부에서 우리 이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정말 고민해서 해주는 게 조금 부족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가 이제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그런 병원 이외에서 내가 자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관리를 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건강보험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게 전체의 우리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이제 열심히 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학회에 계시는 오늘 사회를 보시는 김대중 선생님부터 박사고 선생님까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환자단체 김광훈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런 요구들이 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그래도 갈수록 이렇게 확대가 됐었는데 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보장성은 좀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부터도 좀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좀 강하게 가지고 최초로 이 당뇨 부분에 있어서 요양비라는 형태로 자가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 쭉 여러 확대되는 단계들을 거쳤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단초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0여 년 전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이제 인슐린을 예를 들면 처방을 받아 가는데 인슐린은 보험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인슐린을 맞으려면 주사기가 필요하잖아요. 또는 펜 니들이라고. 이거는 또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싼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펜 니들 이런 거를 한 번 쓰고 버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2번, 3번 쓰다가 그렇게 이제 무뎌지면 이제 되게 아프거든요. 주사 맞을 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그 현실을 보여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던 박서구 원장님께서 조금 그 당시 상황이나 또 그 전문가로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느꼈던 것들 그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보험법제위원회라고 지금은 보험과 법제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런 이제 학회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사님이 이제 전북대 박태선 교수님이셨는데 박태선 교수님이 처음에는 그 방금 김대중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너희 그 수단이 없이 어떻게 약을 투약하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호소를 하고 주사기 그 펜 니들이나 주사기를 번들로 붙여서 약을 좀 팔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난색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국가 재정에서 이렇게 돕는 것을 좀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박태선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학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섰던 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보험은 크게 이제 보장성 강화인데 그리고 이제 의사습가를 이제 그 확대하는 이 두 가지 큰 트랙이 있는데 보장성 중에서는 되게 약물 보장성이 있고 약물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기기가 있는데 약물은 사실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심평원이나 회사에서 의견서를 좀 내주십시오. 전문가 단체에서 하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약간 수동적인 거죠. 저희가 막 나서서 그게 이제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학회에서 크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대해 달라는 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회사들이 이제 워낙 열심히 또 노력을 하는 거였고, 또 학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마치 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약간 수동적이었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회가 먼저 이거 좀 보장성을 확대해 주십시오 한 게 바로 이 인슐린 투여나 이게 환자 자가 관리를 위한 그 소모품, 혈당 재는 시험지라든지 이런 걸 좀 보장성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학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섰던 첫 계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책 파트너가 복지부 보건급여과였고, 그 다음에 공단이었는데, 이제 뭐 쉽지 않았죠. 일단 아니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역시 항상 의사들을 약간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기기 회사들한테 조용히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걸 보장성 확대해 달라는데 혹시 너희 뭐 짬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학회 그 기기 회사나 소모품 회사에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별로 이렇게 보험이 되는 걸 내켜하지 않는 이런 반응을 듣고 이게 뭐 학회랑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약간 오해도 좀 벗으면서 학회의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제 정부가 새로운 어떤 보험 포션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힘써주신 우리 그 주무관님, 사무관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허수정 그 당시에 실장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이걸 정책에 반영해 주시려고 애쓰셨던 게 참 이제 저는 운이 좋게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활동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자가혈당 측정기라든지 뭐 인슐린 주사와 관련된 소모품, 또 그 외에는 이제 또 최근에는 또 더 많은 것들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도 있고 뭐 인슐린 펌프도 있고,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도 또 다루겠지만 이런 당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소모품들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했고, 그 과정에 사실 의사들보다는 간호사들이 훨씬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환자를 만나서 그 애로사항을 더 생생하게 듣고 뭘 정말 도와줘야지 환자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간호사들 또는 교육 영양사들 이런 분들의 생각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선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협회 일도 하시고 그랬던 심강희 선생님께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제가 그 당뇨병 전문 간호사로서 이제 1994년부터 했었는데요. 그 자가혈당 측정은 저희가 당뇨병 관리에서 나침반과 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혈당 검사가 확실하게 필요하고, 또 특히 이제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용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법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기억났던 것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인가, 이게 연속혈당 측정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가혈당 측정이 정말 이렇게 보험화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 찾아가서 그때 혈당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부 직원들 혈당 검사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제도가 바뀌게 되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11년도 그때 이제 정책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어떤 바램 그리고 정말 필요성들을 정책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입안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혈당 검사를 한 만큼만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그 당뇨 수첩 뒷장에 먹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혈당 검사를 수행한 만큼만 지원해 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속 혈당 측정은 충분히 얼마나 검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얘기 나눠보면 뭐 보장성이 다 이제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나요? 그 일형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한 30%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은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의료진이 또 교육자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혈당 측정을 한 수첩을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담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 검사 결과를 보면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2형 당뇨 환자 중에 다회 주사를 맞으시는 분 중에 저희가 팔로업 전화를 해드리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돈이 안 되는 역할들을 계속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 환자들이 참 관리가 안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조금 1형 당뇨 환자처럼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진찰, 뭐 재진료, 이게 진찰료를 통해서 의사나 환자와 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것들, 특히 뭐 인슐린 사용자든 인슐린이 아니든 간에 자기 관리를 하는데 의료진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계속 뭔가 피드백도 주고 네네. 또 교육도 하고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관리 수가를 지금 인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택의료 시범 사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점점점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이 관리의 질이 향상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소모품 지원은 지금은 1형 당뇨 그다음에 2형 당뇨 중에는 인슐린 사용하는 분들, 네네. 그다음에 임신 당뇨 이렇게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임신 당뇨 환자들은 저희가 하루에 최소 5번에서 7번 혈당 측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식후 1시간 검사하기가 쉽지 않고 외국에서도 한 80%가 식후 혈당을 거의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왔는데 식후 고혈당이 거대하고도 연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자가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연속 혈당 측정을 좀 임신성 당뇨 환자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끝에 혈당 재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연속 혈당 네네. 측정을 좀 고가긴 하지만 그걸 지원해주면 네. 임신 관리도 혈당 관리도 잘 될 거고 아이 출산 이런 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네.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다회 주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혈당 검사를 최소한 하루에 4번에서 7번 정도 하고 혈당 검사를 많이 할수록 혈당 관리를 잘하고 저혈당이라든지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C펩타이드 0.6을 기준으로 1형이 아닌 2형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그동안에 좀 발전은 있긴 했지만 역시 여전히 좀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일단 고가 우리가 인슐린 펌프나 그다음 연속 혈당 측정 기기까지 급여가 확대됐는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고가인데 본인 부담 비율이 다른 것보다는 좀 높거든요.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요양비라는 제도를 할 때는 일단 기준 금액을 만들어서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기준 금액 자체가 이제 현재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때보다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연소혈당 측정기 아니면 인슐린 펌프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어서 이게 일부는 또 국정과제 과제 안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복지부하고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좀 끝나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실제로 인지해서 치료를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삶, 그다음에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못하는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우리 전 회장님 또 우리 지사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걸 우리 오늘 같은 이런 토크쇼라든지 아니면 특히 전문가 분들 특히 이제 당뇨병 쪽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하도록 계속 조금 사회적으로 의제화를 하고 논의 구조를 좀 만들어 가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정책적인 개입이 있어야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 비용이나 건강보험이나 나중에 그 질병으로서의 부담이 훨씬 커지기 전에 미리 좀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대개 이제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투입 대비 어떤 효과 혹은 들어가는 재정 대비 효과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학회나 또 이 당뇨병 연합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할 때 조금 당뇨병이 어차피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좀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당뇨병 연합회나 또 우리 김대중 우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인 역할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장관님께서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보장성 강화 얘기는 조금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계시는 이제 정의권 과장님께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또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화 되었던 것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 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소아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당뇨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들 이게 또 우리 사회 여건이 또 잘 그게 따라와 주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뭐 이랬던 과거 기억을 더 더듬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는 인식 개선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처우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육부 과장님께서 어린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학교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이 당뇨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그동안 해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초중고생 중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3,850명 정도 아이들이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당뇨를 포함해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섞여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사 일정을 소화해내야 되는데요. 관련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초가 되면은 그런 아이들의 이제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학생의 또 학부모의 요구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조직이라든가 어떻게 이걸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의 경우는 이제 이슐린 주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교육 활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수천 명의 이제 학생들이 한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소규모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이제 좀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이 되지 못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교육부, 그다음에 복지부, 국무조정실, 또 환화 학부모님들,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관리해야 될지 이런 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제시를 해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학생들을 연초에 파악을 하고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또 투약 공간도 확보하고 응급 상황을 위한 키트라든가 또 뭐 간단하지만 사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되게 밝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도 쉬는 시간에 필요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슐린 주사를 맞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조금 좋아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학교보건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런 이제 보건생 외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이 됐고 또 투약 과정에서 혹여라도 조금 그 투약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외 규정을 둬서 적극적으로 해당 학생들을 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마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촘촘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교가 몇 개나 있죠? 초중고는 1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3,800명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에는 당뇨가 없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전에 기억하기로 보건교사가 다 모든 학교에 다 있긴 한 건가요? 네,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학급의 경우는 2분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당뇨라는 질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반 아이들도 같이 우리 친구 누가 당뇨가 있다. 그래서 이 당뇨는 어떤 병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또 필요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교육이 지금 상당히 보건교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배부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건쌤이 이제 그 모든 반을 다 이렇게 케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라든가 옆에 있는 친구가 당뇨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 얼른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 좀 제공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꼭 뭐 신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대화를. 근데 아까 권 장관님께서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막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이들의 생활도 많이 변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비만도 되게 많아지고,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당뇨병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아까 이제 교육부 과장님도 뭐 보건복지부랑 협조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가 40세 이상 성인
이나 혹은 유효민자가 있는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매년 시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일반인은 국가검진을 통해서 2년에 1회 이렇게 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나 전문가분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당뇨는 특히 일형은 그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발견이 중요합니다. 발견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병률 있으면 유병률의 막 정도의 환자가 사실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초중고에서 지금 1만 1천 개 초중고에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3,8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별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우리 당뇨연합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해가지고 입법화돼서 아까 학교보건법과 그리고 영유아보호법에서 이제 100인 이상 이런 아동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여러 보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해서 그 다음에 치료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그 당뇨병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이렇게 자기가 학교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가정 생활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떤 법적으로 조금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라도 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갖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의 당뇨 그러면 흔히 그냥 일형 당뇨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중에도 비만한 아이들, 그렇죠. 예,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 비만이 동반되고 그러면서 이미 청소년 시기에 이미 당이 높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학생 검진 이런 것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지난 4학년 때 한 번,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해서 초중고 시절에 총 4번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병의원에 가서 받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항목들 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 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진을 해서 후속 조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하기로 옛날엔 학교에서 막 네. 신체 계측도 하고 막 네. 이랬던 거가 다 이제 그 밖으로 나갔나 보죠. 네. 그러니까는 건강검진을 받는 아이들은 이제 초1사, 중1, 고1이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요. 과거에 이제 학교 의사 선생님이 학교에 오셔서 하셨던 문진이나 촉진 위주의 검진이 아니고 지금 이제 병의원에 가서 우리 성인들처럼 이제 항목들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만 잘 받으셔도 사실 조기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단이 이제 성인들은 이제 국가 건강 검진으로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학생 건강 검진은 또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내년, 내후년 정도 이거를 공단에서 총괄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체계가 바뀌긴 할 텐데 공단에서는 일단 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뇨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서 저희가 이제 중재 작업들을 좀 해요. 교육도 해주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확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뭐 자조 모임도 지역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단에서 이 학생 건강 검진까지 같이 관리를 하면 그걸 통해서 위험성이 조금 고위험군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당뇨로 확진이 가능한 학생들은 저희가 잘 선별해서 그런 공단에서 하는 건강관리 체계 시스템 안에서 좀 관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같은 친구들이 또래의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뇨를 이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약간 눈높이에 맞게 지난번에 세계 당뇨인의 날 행사를 제가 갔더니 인식 개선을 위한 이제 게임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이 당뇨병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친구들 도와줘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임 형태의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이제 학생들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더 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 학생 검진에 제가 듣기로는 그 비만한 아이들은 혈액 검사도 지금 해주고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성인 비만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비만도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3년에 걸친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 크게 줄면서 비만 아이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는 혈액 검사를 따로 해서 그 비만과 관련된 항목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뭐 신체 활동이라든가 식습관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비만 학회도 한때 정책 이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이들을 체육 활동을 학교에서 너무 안 시키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적어도 1km씩은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예, 아마 결국은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부가 담당하시는 부분이고 뭐 이게 어떤 게 제안을 하기는 쉬워도 그게 현실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들이 있기는 할 텐데 결국은 체력, 건강도 결국 체력과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교육부에서 최근에 이제 학생 건강검진 기본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비만도 있고 또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식습관에 대한 부분도 당뇨하고 또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애들이 좀 바깥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의 체육 수업도 실습 위주 이런 부분들에서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내실 있게 집어넣었고요. 그 학교 체육 시간 외에도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연계된 스포츠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문체부에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 학교와 연계된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고 또 도입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쭉 이렇게 그런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니까 진짜 뭔가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떤 정책을 투입해서 그럼 당연히 뭐 인력과 예산과 많은 것들이 투입돼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정말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 세우고 뭔가 이 단계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만드는 건 잘 하는데 그 5년 후에 그게 어느 정도나 달성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장관님 한 말씀 좀. 네, 뭐 되게 공무원들이 시작할 때 담당자와 또 중간에 또 끝날 때 담당자들이 달라서 이제 평가를 되게 아주 아까 말씀대로 조금 정확하게 전문가들 또 사회 관련 당사자들 이렇게 쭉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그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 학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는 2030 국민 건강 종합 증진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생 관련해서 이런 여러 건강 증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단 체육 활동도 있고 여러 다른 뭐 식이 운동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러면 매년마다 실제로 얼마나 목표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 또 5년 지나서 당초 목표와 그다음에 그 당시 달성도 이런 것들 좀 평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당사자들, 학생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높여져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잘 작동하도록 우리 뭐 전문가분들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이런 특히 이제 당뇨병 연합이랄지 이런 데서는 어쨌든 그 공공의 어떤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열심히 관찰하시고 또 정부에 관련된 부처에 좀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전문 학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이 정부 정책이 환류가 되고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예. 교육자 입장에서 사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1999년부터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국가 자격증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당뇨병은 국민의 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 준비된 어떤 교육자들을 만들어서 국가가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말 수립을 해주시는 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장관님 현직은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테면 우리 이제 건보공단에서도 고민을 나중에 보장성 계획할 때 아까 우리 저 사회자분도 말씀 주셨지만 이 특히 이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교육에 대한 수가를 이제 그걸 재택으로 하든 아니면 의원에서 병원에서 하든 이런 거에 대한 수가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담당자가 있어요. 그걸 의사 선생님이 다 모든 걸 다 이래서 뭐 10가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 가정간호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병원에서 파견해가지고 환자 퇴원 환자를 관리하듯이 그런 당뇨 환자가 재가해서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 주기가 아닌 때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그렇게 하고 그 환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전달 체계나 이런데 논의하실 때 한번 더 같이 좀 공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박서구 선생님 사실 환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또는 뭐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이게 당뇨라는 질환도 비만이나 당뇨라는 질환이 그렇지만 좀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또 더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 더 합병증도 잘 생길 거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협회 활동을 하면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지원 관련된 법률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그동안 뭐 저보다는 이제 김가훈 대표가 워낙 이제 여기저기 많이 뛰고 다녀서 또 그걸 뭐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참 열심히 한 친구다 이렇게 봐주셔서 그런지 입법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정부에서는 제가 정부 담당관이면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다 들어주시면서 일부 이제 그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소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가장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는 교육부가 있고 또 노인에 대해서는 되게 정부에서나 약간 정치인들도 워낙 이제 표의 그 식이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딱 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이제 청년하고 20대 나이가 조금 아이 덜 먹고 지금 한참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이때가 20, 30, 40대 이제 여기가 상당히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이제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일하는 정책단체가 요 갭을 어디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한번 메워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입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좌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틀이 있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법률과 이제 시행 지침이 나오고 그래야지 예산이 나오고 그게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 그래서 막 이제 그 어떤 자원봉사자 수준의 활동이나 일개 특정 병원이나 특정 기관, 특정 지자체에서 보건소 중심 활동 요걸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당뇨병에 대한 그 틀을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가 이제 대만인데, 그리고 일본이 이제 상대적으로 엔화가 떨어지면서 소득 수준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이런 너무 이제 미국과 같이 약간 이제 여건이 많이 다른 나라 말고 비슷한 OECD 국가에 그 잘 되고 있는 케이스나 이제 사회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케이스를 좀 정부에서 좀 알아봐서 그걸 탑다운 방식으로 이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건의해서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소소하게 법을 개정하는 정도 수준은 되고는 있지만은 당뇨병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시는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게 그게 이제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인식이 그 청장년을 왜 자꾸 주시하게 되냐면 이분들이 대학병원 가기에는 거기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예약을 놓치면 또 진료하기도 힘들어서 치료는 하는데 결국은 자꾸 치료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을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그 의원은 뭐 사실은 돈이 안 되는 병입니다. 당뇨병. 내가 그분을 붙잡고 30분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진찰료로 평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내과 그 의원들 보면은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죠. 이제 저같이 약간 독특한 의원으로 이제 오시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단 취업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업용 그 취업 신급이나 회사 신급 거기만 패스하게 해달라 해서 좀 약을 강하게 써서 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그 취업 단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느끼는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승진이에요. 승진. 특히 군인들이 굉장히 좀 군 의료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사 의료병원에서 하는 것도 다 이제 자력표나 이런 데 남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직은 그 다행히 아까 우리 교육부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 애들 사이에 학교 분위기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인 데서 최소한 그 선진국의 그런 수준으로 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이제 고위급 공무원들 중에는 뭐 당뇨병이 꽤 있을 거고 저만 하더라도 이제 공복혈당이 정상을 좀 벗어나는 전형적인 그 50대 공복혈당 장애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노화나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님들이나 이제 공무원분들이 다 자기 업무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불이익이 이제 좀 노골적으로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법적인 좀 제도적 조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법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꼭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쉽게 되지 않는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복지나 또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빈틈이 없다 그러면 사실 별도의 법안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건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고 지원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아까 보장성 강화 얘기할 때도 그런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특정 핀셋 정책으로 어떤 부분을 좀 자꾸 찝어가지고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심강희 선생님 뭐 그 관련해서 뭐 그럼 이게 이제 별도 법안은 뭐 이 특정한 질환에 대한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렵다면 치매 관리 뭐 종합계획 뭐 이런 사실 그런 것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2018년도인가에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정말 당뇨병이 중요하다면 이 당뇨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법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사회복지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해결해야 할 게 많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또 잘 연결이 됐을 때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단
뭐 법이 어렵다면 뭐 하나의 종합계획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료계나 아니면 이제 정책을 만드는 측면에서 뭐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박 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이 당뇨도 있지만요. 그 이를테면 정신 건강 문제. 네. 그래서 특히 트라우마를 겪는 특히 소방, 경찰 공무원들 우리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걸 드러내고 치료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요. 얼마 전만 해도 장애인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그 사회적인 편견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베리어 프리다 뭐 그래서 뭐 소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통합도 논의하고 할 정도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당뇨 환자는 충분히 관리하고 본인이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사회나 그 특히 뭐 직장,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인해서 무슨 근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우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 개선 작업을 아까 우리 허 지사님 말씀 주신 대로 종합계획을 이제 이게 법이 뭐 각 질병별로 다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건강증진 계획에 이 당뇨 질환에 대한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하자 해서 그 분과가 작동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꼭 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법 체계 내에서 보험과 제도와 그리고 인식 개선 이런 국가 재정 수반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복지부나 또 관련 부처가 또 학교도 있고 하니까 또 직장은 또 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종합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이런 토론회 가면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뇨병은 보건복지부의 어디가 주무 부처냐 부서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건강정책과 국 안에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건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부도 조금 아젠다를 높여서 이런 계획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크쇼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그 심강희 선생님, 뭐 사실 지금 계시는 병원이 또 좀 특별한 병원이기도 해서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막 굉장히 첨단 기기들 많이 나오고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손끝 혈당 재는 거, 뭐 펜 니들 이런 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일선에서 느끼는 점들 외국 자료도 사실 많이 찾아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연속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당뇨 환자 관리에서 어떤 변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의 어떤 관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어떤 변환기가 같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야 되는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그 코로나 전에는 그 교육자료를 유튜브로 보내주면 유튜브로 여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 잘하긴 하는데 이 연속혈당 측정을 해도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인슐린 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기계를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교육을 받고 본인의 자기 관리에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들이 의료진들이 교육을 제공하고 근데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정한 교육 수가를 제공을 해줘야지 교육을 할 수 있지 그냥 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디지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교육자의 훈련 그리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해 주지만 저희 병원에 올 수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소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플랫폼도 만들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혈당성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EMR하고 연동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진료 보기 전에 캡처 떠서 EMR에 연동을 시키는데 그게 공용의 어떤 국가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 또 코칭도 해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자에 대한 어떤 교육부든 복지부든 교육자가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인정받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지금 선생님 계신 병원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잖아요. 네. 가장 뭐 소위 좀 부유한 지역이 있는 병원인데 이제 일반 병원, 특히 뭐 의원급, 지방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그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줘 뭐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꿈 같은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병 관리가 옛날에는 부자병, 배부른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 했는데 지금은 양상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후진국 내지는 경제적인 지적이나 어떤 그 학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비만율도 올라가고 당뇨병도 더 관리가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부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병이 이제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잘 시스템이 돼 있고 최고의 병원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일선 병원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시를 해도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동기부여나 구체적인 자금 투자가 없이는 사실 이제 뭐 나중에 한 10년 뒤쯤 합병증이 엄청 늘어난 다음에서야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정도 누가 막 죽어 나가거나 이제 이런 큰 사고가 됐을 때야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는 이미 뭐 상당히 이건 후진국적인 이제 행태가 된 거죠. 무너진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를 제대로 했냐 아니냐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 이미 그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조기에 그런 걸 정부가 저는 리더십을 갖고 이런 전문가 단체를 좀 끌고 당겼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에서 막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얘들 또 뭔 생각을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볼까봐 사실 나서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우리 건강보험의 안에서는 지금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아마 이제 큰 뭔가 전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당뇨 환자의 거의 60-70%가 동네 의원에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제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제 주 역할을 하시겠는데 저희들이 뭐 학회도 그렇고 지역 의사회도 그렇고 의사들에 대해서 당뇨병 질환에 대한 교육 또는 요즘에 뭐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것들 교육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것 지식을 기반으로 환자들한테 고급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지금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내년 되면 어쩌면 본 사업으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관리하고 교육이거든요. 그게 잘 작동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당뇨 환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의원에 그만큼 또 수가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아주 큰 전환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동네 의원의 현실이 의사 혼자 이렇게 진료하는 시스템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진료실 여건이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뭐 간호사라든지 또는 뭐 식사에 대한 건 영양교육, 영양사라든지 이런 서비스까지 그게 잘 작동할 건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좀 해결이 되면 아마 1차 의료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공단에서 많이 네, 1차 의료 그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이제 모형 개선안을 이제 검토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순회하면서 이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요하게 이제 타겟을 했던 게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관리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수가의 형태를 구조를 좀 바꿨는데 이게 수가의 총량은 똑같은데 이제 처음에 등록할 때에 그 단계에서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 교육과 관리하는 것들이 좀 흐지부지 되는 네.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잘 되도록 수가의 배분의 구조를 이 교육과 관리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형태로 총량은 맞추되 뭐 그렇게 조금 모형을 좀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 동네 의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맞고 뭐 평가를 해보면 케어 코디네이터가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교육 횟수도 많고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긴 있지만 뭐 이런 기관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디네이터가 있는 비율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한계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있긴 있겠지만 이제 모형 개선 모델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그 제가 보건을 실장할 때인데 전주시 의사회, 그러니까 그 크게는 이제 내과 의사회, 그다음에 가정과 의사회 같이 해가지고 지역 의사회 중심으로 이런 그 만성 질환을 좀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처음에는 내과 의사회나 이런 데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게 동행센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의사가 그 병원에서 특히 의원에서 환자를 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 약 놓는 법도 필요하고 식이요법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런 센터에서 그러면 그 환자를 위탁받아서 그 실제로 처방된 대로 해서 그 환자가 그걸 실행에 옮기는지 관찰하고 그걸 주기적으로 이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또 의사가 내지는 좀 받아서 어떻게 그 관찰하고 했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1차 그 만성질환 지역사회 중심의 그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실 때 그 케어 센터를 코디네이터를 그 병원에 둘 것인지, 그러니까 의원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의사회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런 센터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실제로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 갈 때 그런 것도 한번 아마 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한번 건보공단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그간의 시범사업의 평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아까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 왜 안 되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숫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시에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상당히 만성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곳이 질병관리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는 꾸준히 질병관리청이 또 사업들을 해왔고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뭐 등록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 등록 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내가 당뇨가 갑자기 진단됐다 또는 당뇨의 고위험 상태로 검진해서 발견됐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어디에서 좀 제대로 교육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서비스를 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안으로 넣을 거냐. 현실적으로는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을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진료실에 찾아와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하기도 하겠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하는 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질병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전국에 뭐 19개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지금 시군구가 250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게 있는 곳은 그나마 그 서비스가 좀 제공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들은 제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단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부분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분야 간 이 협업도 잘 돼야 되고, 뭐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시범 사업만 보더라도 사실 지역의 운영 협의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협의체에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의사회,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회의를, 저도 이제 지사에 있으면서 회의를 하고 해보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체들조차도 사실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잘 않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있고 공단의 역할은 있지만 그 역할이 지침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침은 지침대로 글로서만 있는 거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사에 가서 그 회의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한계를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네. 이제 관심을 보이는 주체는 그쪽으로 일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공단이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네. 예, 돈을 뭐 한 2조 써가지고 검진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검진 사후 관리, 네. 이게 굉장히 큰 현안인 네, 것 네, 같기는 네, 맞습니다. 한데, 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아까 뭐 젊은 20대 30대 얘기도 했지만, 검진을 했는데 당이 뭐 150, 200 나와서 당뇨가 진단이 돼도 병원을 가질 않는 거예요. 예, 거기서 중단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럼 검진의 효과를 네. 지금 못 보고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거냐, 또 어떻게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예, 방문을 시켜서 자기 관리를 또는 뭐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로 가지 않게 할 거냐, 이게 큰 과제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검진 수검률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해요. 거의 90% 이상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잘 활용해서 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검진의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이 있는 군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뭐 위험 인자가 팩터가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군을 좀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중재하는 역할의 그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직접 뭐 유선을 통해서 뭐 안내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관련된 건강 정보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이런 LMS를 24주 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자조모임이나 이런 당뇨 자조모임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들을 지역에서는 조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검진의 사후 관리를 하고 하는 그 일만 하는 직원이 사실 지사에서 딱 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저희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거를 다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그 검진의 결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류를 해서 좀 검진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책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지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 과장님이 또 소외된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 또는 정신 건강 문제 이런 거를 지금 다루는 그런 뭔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거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그런 것도 뭐 센터나 뭐 이런 걸 지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전에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교육부는 이제 그 아이들의 건강 문제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요. 예.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심화되고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음 건강 예, 대한 예.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교육부는 그걸 지원하거나 이런 조직들은 좀 열악합니다. 물론 이제 초중고생들은 교육청이 있긴 하지만 또 행정기관의 성격이 역할이 큰 거고요. 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어떤 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학생의 눈높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의 요구도에 맞게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법을 개정해서 그런 지원 조직을 조금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좀 갖춰졌고요. 우선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지금 이제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어떤 형태든 같이 위탁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복지부하고 얘기가 잘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영유아부터 노인 무렵까지 이제 평생 이렇게 모든 검진 정보가 연계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에 대한 어떤 건강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국민이 이제 느꼈을 때 자신의 건강 정보를 나이대별로 쭉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체육교사도 있고 보건교사도 있지만 영양교사도 있고 그래서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식습관,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어떤 그 관리, 습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다만 이제 수업 시수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통합도 정부가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강화해서 건강이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체득화될 수 있도록 해서 평생 성인이 돼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역량을 갖추는데 이제 저희가 좀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이라든가 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초중 고등학교 애들 키워본 경험을 보면 얘들은 굉장히 또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 또래 집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유행 소위 트렌드를 따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먹방 방송 같은 거.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먹는 걸로 돈을 버네? 그 저게 유명인이 되네? 아니 이런 거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까 마음 건강까지 이제 체크하신다고 듣고 좀 놀랐는데 그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 또 폭식이나 이렇게 막 먹는 걸로 또 부모님이 바쁘시면 용돈 지어주면 그걸로 진짜 뭐 줄줄이 앞에서 먹고 있는 걸 계속 보거든요. 학교 시간마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또 소아당뇨병을 늘리는 건데 이제 이런 그 교육부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끄는데 좀 교육부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즉 그 이런 아예 그런 그 분위기 자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그 의대 그 정원 늘리는 거에 벌써 애들 마음 건강이 엄청나게 저희 동네 뭐 진짜 뭐 난리가 아니에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사교육에서 활성화되는 게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좀 파급이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홍콩에 학회 갔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운동 갖기 어렸을 때부터 나라에서 강조하고 그다음에 케이크 없애고 샌드위치라든지 좀 야채를 같이 해서 생일 케이크 나누기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빨리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네. 좋네요. 저희가 이제 그
흡연 문제가 청소년한테도 네. 심각하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이 이제 그런 모방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노담으로 해가지고 또래 아까 말씀하신 또래 집단에서 담배를 안 피워야 같이 끼워주는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광고 컨셉을 그 전에는 흡연하면 뭐 폐가 망가지고 막 아주 그 흉측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다가 혹은 뭐 이렇게 그 죽는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걸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시기, 그러니까 섭취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부나 혹은 뭐 복지부나 같이 범부처적으로 조금 그렇게 그 대상들에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삶이 훨씬 더 내 신체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아주 제안이시네요. 네. 저 그 광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그렇죠. 설득력이 네. 아 이게 컨셉의 전환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좀 마무리 말 이제 좀 시간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좀 되어 가기도 하는데 기왕 장관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뭔가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렇게 질환 뭐 이런 면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지방 정부의 역할도 사실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뭐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떤 지자체는 어떤 시군구는 야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체 예산을 써가지고라도 교육센터를 마련하는 데도 있거든요. 정부 국비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거 보면 지자체가 그 자기 주민들, 자기 시민들의 그 건강에 어떤 문제가 우리 동네에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히 뭐 저는 이제 당뇨병 뭐 비만 이런 얘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네. 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국가 지자체가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결핵 관리 사업을 보시면 그 전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결핵 어떻게 보면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건강보험 체제로 들어서면서 결핵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고 이제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하면서 병원에 이를테면 그 결핵 담당하는 이런 관리를 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악화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됐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것들 때문에 당뇨나 비만이나 또 여러 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 체계가 잡혀져 있고 또 의료 체계가 또 그렇게 전달 체계가 뭐 대학병원 또 대학병원의 지역의 거점 병원들은 또 무슨 센터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내관 센터라든지 뭐 이런 센터에서도 작동을 하고 아까 그 치매 같은 경우도 치매 센터를 각 지자체도 두도록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의제화돼서 할 때는 하는데 지자체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그거에 대해서 아젠다를 높게 자기가 평가를 하고 이건 우리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어차피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또 자기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나중에 훨씬 커지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역 내에서 좀 작동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허 지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뭘 하면 그게 잘 작동이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질병청에서 지금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감염병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너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힘을 어떻게 그러면 쓰게 할 거냐. 근데 결국은 의료계,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는 거점이나 혹은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는 이제 저는 이제 그 한계에 있다고 보고요. 감염병 이렇게 하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 건강관리는 지역에 있는 의사회 이런 데와 같이 좀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판을 깔아줘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만성질환 시범 사업을 지금 지역의 의사 중심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당뇨나 뭐 이런 고혈압이나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건강 관리를 이런 지역에 있는 의사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또 의사회에서는 그럼 그 법을 만들자고 하면 반대를 해요. 그게 뭐 그러면 이제 다른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의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건강관리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뭐 수가 체계로 뭐 그게 반영이 되든 하면 작동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그것은 어떤 기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자체에서는 그게 지자체장들이 충분히 이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정책이고 그게 또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공약에 이걸 넣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게 공약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요즘 이제 지자체가 이제 다 그런 그 민선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플랫폼이나 크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지만 그걸 더 확장하고 더 공고히 하는 건 지자체장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자체장들의 저희가 이제 복지 사업을 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이제 영어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당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자기가 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의료나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그걸 상당히 만족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좀 몇 군데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퍼지면 상당히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건 의료나 이런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지만 이런 만성 질환이나 뭐 아니면 당뇨나 이런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도 건강 관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찬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오늘 주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자체 수준에서 그렇게 각 그 주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건 국가나 질병청 뭐 이런 데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이번 시범 사업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마무리 말씀 좀 한 말씀 더 오늘 네. 토론회 네. 마치면서 네, 제가 이제 쭉 그 자료를 보니까 당뇨 환자에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쭉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당뇨가 특히 이제 이 고령층화로 되면서 젊은 계층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령층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고 또 이게 기기가 발달하면서 디지털화하면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런 보상 체계에서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이 중요한데 그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전도 우리 그 건보공단이나 복지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또 학교에 학생들도 많고 또 20대는 되게 젊다고 본인들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도 그렇고요,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금 잡아내고 그걸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남은 삶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듯이 여기서 나온 것들을 조금 정책 당국에도 조금 여러 제안서를 좀 내주시고 또 그 우리 의료계나 또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런 각자 맡은 것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정의곤 과장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 문제가 이제 다변화되고 이러면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또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신 걸 교육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학교가 보호해야 될 과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인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잘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인식에 대한 당뇨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별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옆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출생이 너무 심각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일 건데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도 구김살 없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또 관계부처, 교육청이 협력해서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서구 원장님. 네, 오늘 뭐 이제 정부기관에 계신 이제 세 분이 오셔서 저는 정부에서 볼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건의하세요. 콕 집어서 건의해. 뭐 약간 세부적인 거라면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하시지 않습니까? 2차 검진이 당뇨병 2차 검진이 뭐죠? 혈당을 또 재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게 약간 낭비이지 않을까. 그래서 2차 검진 대상자 중에서 당뇨병 의심될 경우에 이제 자기가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뇨병 진료 중이다. 이런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제 1차 검진에서 혈당이 정상을 벗어난 경우에 2차 검진은 당화혈색소 검사. 최소한 여기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세요.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좀 채택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제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장관님 언급대로 숨어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소아청소년 애들 당뇨병 애들과 한테 그 연소혈당 측정기 같은 거 딱 달아주는 건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약간 100억에서 150억 사이인데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면은 요만한 돈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애들한테도 좀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좀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임신 중에 직장에서 재기 어렵다지만 애들은 더욱더 막 학교에서 이걸 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뛰어서 놀기도 해야 되고 연소혈당 측정기가 이제 유용한 대상이 소아청소년이고 수도 적으니까 예산도 좀 제한적이다. 임신 중인 분들한테 다는 것은 이게 수는 좀 더 많지만 대신 다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10개월, 짧으면 임신성 당뇨병 한 3개월만 달아주면 되니까 이때 이제 좀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를 낳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모성 보호에도 도움이 돼서 이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핀펫 정치. 네. 얘기군요. 그리고 뭐 이제 학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계속 두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바뀌세요. 담당관님들이. 그래서 같은 설명을 되게 이제 힘이 팔리거든요. 가보면 또 바뀌어 있으면 왜 이제 취지부터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래도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우리 호수영 시장님이나 우리 장관님이나 과장님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결국은 좀 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좀 돼야 되겠고 학회에도 저도 건의를 해서 계속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 좀 책임감을 갖고 이제 정보도 전달하고 자꾸 좀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우리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좀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좀 유용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만들어 주신 뭐 대한당뇨병이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허수정 지사장님. 역시나 숙제를 좀 받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장관님 말씀도 듣고 우리 교육부 과장님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은 이렇게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제 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검진 이후에 당뇨 2차 검사 부분.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검진 필요하신 분들은 진료 내역을 붙여서 진료를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검사의 종류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희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제가 그 관련실에 그 의견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요양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들 몇 가지들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정책 성과평가 이제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굉장히 잘 해주셨죠. 사실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면서도 집행에 대한 성과를 굉장히 정량적으로만 좀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정말 그 정도 받았어? 그래서 진료비가 그만큼 줄었어? 그래서 건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갔어? 이런 이제 정량적인 평가는 하지만 그걸로 인한 이제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복지부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재정을 들여서 정책을 집행한 것만큼 성과는 반드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거는 좀 학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런 평가의 이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기초로 해서 또 저희한테 필요한 경우에 또 제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제안의 설득력이 높지 않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가의 아까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사실 그런 경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가서 에비던스 가져오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용도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에비던스들이 쌓이다 보니까 건보에서도 그거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기가 부담이 크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학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신광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디지털화된 나의 디지털화된 기기를 사용하고 그 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분석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범위가 커지고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디지털을 해석해서 내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큰 편차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도 우리가 같이 항상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중요성, 그게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강희.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교육은 치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환자 중에 70%가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뇨병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진 않은 것 같아요. 고당사업센터라든지 만관사업이라든지 또 종합병원에서 그냥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처방을 받아도 제가 일형 당뇨 시범 사업을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연소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도 처방을 내면 환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전 약국이나 의료기상에서 사서 그냥 달고 사실은 혈당 측정을 하루에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중에 그 스캔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몇 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리브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번밖에 안 보신 환자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안 받고 사실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해 주면서 이거를 구매해 갖고 간 건데 저는 병원에서 처방한 만큼 받아가고 그게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착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플랫폼을 좀 더 제대로 개발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코칭 이런 것들을 좀 국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제도를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사회를 보고는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평가 뭐 이런 얘기도 드리긴 했었는데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하는 것 중에 당뇨병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그걸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0여 년 지금 해왔는데, 그 뭐 평가하는데도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인센티브도 꽤 큰 돈을 매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적정성 평가를 해서 잘 관리한 환자들, 또는 양호기관에서 관리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훨씬 합병증이 적게 생긴다 하는 데이터를 논문화하고, 그거 뭐 방송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학회도 그런 정책 연구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바라봐 주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공단이나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당뇨병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뭐 지자체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 우리 건강보험은 아직까지는 치료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건 교육이고 관리고 또는 뭐 더 앞단으로 가면 아예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건강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영역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된 과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서비스를 다 건강보험 안에서 제공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밖에 뭐 지자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질병청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만 이게 퍼즐들이 다 맞춰져서 빈틈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오늘 굉장히 모이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당뇨병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됐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겠죠. 결국 발전하고 환자가 치료받는 환경도 개선되고 또는 뭐 처우도 개선되는 그런데 오늘 토론한 내용들이 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